내가 무슨 여행 가는데 너희더러 돈을 보태라고 했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했니?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저희도 애들만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맨날 애들 타령이야.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알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 났으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하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 좀 하게 내버려 둬라. 너흰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희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너희 편하자고 다 엄마한테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는 고작 여행 한번 간다는데 이렇게들 난리야.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살았다. 그런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9세 김순자 씨입니다. 김 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까이 사는 아들 하나, 그리고 같이 사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사이는 원만한 편이었지만 그것도 적당히 거리가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딸은 20대에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며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아들은 결혼해서 자식이 둘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김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라는 건 끊을 수 없는 인연이지만 이제는 김 씨도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의 손을 벌리고 있는 현실은 속이 뒤집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을 봉양해 달라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식들 역시 부모에게 보살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나흘, 딸은 사흘이나 집에 들락거리며 의존하고 있었고, 이제 김 씨도 칠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나 받는 지인들의 삶이 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현주, 너 먹은 건 좀 설거지 해놓으라고 했잖아. 아니면 최소한 싱크대에라도 넣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김 씨는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일찍 퇴근했습니다. 딸은 최근 들어 직장을 그만두었고 10년 가까운 자취 생활을 접고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상황은 명백히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숙 그 자체였습니다. 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밥그릇과 반찬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현주, 엄마 말 안 들려? 들리냐고? 깜빡했어. 그제서야 작은 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오는 딸. 머리는 까치집을 했고 후줄근한 차림새는 도저히 미혼의 아가씨라고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너는 오늘 어디 안 나가니? 새 직장을 구한다더니. 김 씨가 보기에는 딸이 매일 집에서 밥이나 챙겨 먹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일이나 먹고 자란 딸이 결혼 생각도 없이 저렇게 지내는 걸 보면 김 씨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는 본인은 아주 태평이죠. 오늘은 안 나가는데 내일은 약속 있어. 오늘 저녁밥은 뭐야? 배를 긁으며 말하는 딸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는 말에 김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때쯤 딸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퇴근길에 정육점에 들른 김 씨였습니다. 어?
고기네. 역시 우리 엄마. 내가 안마해줄게. 아이고, 됐어. 김 씨의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는 딸을 보며 마지못해 웃고 마는 김 씨. 그런 김 씨에게 딸이 묻습니다. 근데 오빠 여기로 이사 온다는 거 진짜야? 아, 그렇다더라. 왜 온대? 글쎄,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하던데. 얼마 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김 씨도 당황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거리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더 가까이 살겠다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겠다는 말에 김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언니 이번에 복직한다면서? 그럼 뻔하네. 보나마나 아기 봐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저번에 보니까 아기 때문에 죽으려 그러더라니까. 아들은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첫째는 10살이고 늦둥이 둘째는 이제 막 돌을 지난 상태였죠. 며느리는 출산 후 일을 쉬고 있다가 곧 다시 직장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심해, 엄마. 아기 봐달라 그러면 어떡해? 뭘 어떡하긴 가끔씩 봐주면 되지. 어차피 너도 집에서 놀잖아. 그러자 딸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놀긴 뭘 놀아. 그리고 아기는 질색이야. 얘는 말을 해도 참. 정말 싫어. 결혼도 하기 싫은데 애는 더 싫어. 이사 와도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 정 없기는. 그리고 너는 결혼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살래? 누구 의지하긴. 엄마 의지하지. 나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밥 차려줘. 내일 모레 마흔을 앞둔 딸이었지만 찰떡선이 없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동에 사는 김 씨의 친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느리가 오케이 했대? 나는 잘 몰라. 온다길래 그냥 알았다고만 했지. 요즘엔 다들 그러잖아. 친정은 가까이, 시댁은 멀리. 요새 애들이 누가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려고 해? 그러게 말이야. 근데 뭐 자기들이 온다니까? 시간이 지나고 옆집 이웃이 놀러 왔습니다. 주말이라 딸이 외출하고 없었는데 이웃은 딸을 찾으며 집안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네 딸내미도 같이 살잖아. 아주 온 가족이 한 아파트에 다 모였네. 그래도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언니 많이 챙겨줄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딸은 손 하나 까딱 안 해. 어머나, 그래? 얼른 시집을 보내야지. 그럼 자기가 안 간다는데 어떡해? 에이, 그럼 데리고 살아. 그냥. 그래도 딸이니까. 나중에 더 늙으면 딸밖에 없다잖아. 그리고 아들도 가까이 살면 언니 든든하긴 하겠어. 하지만 그건 실상을 전혀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아들이 가까이 이사 오면서부터 김 씨의 고난이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삑삑삑 마이너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며 첫째 손자 우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큰 손자는 신발장 앞에서 책가방을 벗고 거실에서 놀고 있는 작은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선이었습니다.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온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 보니 퇴근 시간과 아이들 학교 시간이 어긋나 자연스럽게 김 씨가 손주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아이들을 봐주고 저녁까지 먹인 뒤 7시 반쯤이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길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정한 것도 합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당황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띵동 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김 씨가 문을 열어보니 큰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학원 끝나면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는 6시가 넘어야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던 작은 손자도 갑자기 하원 시간이 당겨져 김 씨가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 데려와야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집에 있는 김 씨가 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 바쁜 아들 내외를 위해 지금까지 매일같이 손자들을 저녁까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나와서 잠깐만 아기 좀 보고 있어 봐. 아, 왜? 진현이한테 보라고 해. 진현이는 숙제해야 된대. 잠깐만 봐줘. 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야 엄마가 밥을 차릴 거 아니야. 딸이 방에서 나오며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모도 아니고 이럴 거면 사람을 쓰라고 해. 거봐, 내가 뭘 했어. 애들 떠맡기려고 온 거라고 했잖아. 얘가 진현이 들을라. 목소리 좀 낮춰. 아, 엄마가 자꾸 봐주니까 오빠가 당연하게 맡기지. 그러는 너는? 너도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살잖아. 너도 엄마 보모 노릇 시키면서 뭘 그래? 김 씨가 느끼기엔 손자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누군가를 위해 돌아가는 일상이었고 그 중심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딸이나 손자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 요즘 진짜 예민한 시기거든요. 뭘 할 수가 없어. 취업 준비를 하는 딸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이 집에 드나드는 것에 한 달 만에 결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또 다른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밥을 챙기려면 주방에서 이것저것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까지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진현아 씻어야지. 내 내복은 어디 있어? 김 씨가 묻자 손자는 소파 위에 쌓여있는 빨래 더미를 뒤져 잠옷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그런 광경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까지 서너 시간을 그 집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밥만 차려주고 어수선한 집안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김 씨는 늘 소파 위에 쌓여있는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퇴근하고 온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요. 집이 확 넓어 보이네요. 처음엔 혹시나 제 살림 건드린다고 며느리가 싫어할까 조심스러웠지만 오히려 며느리는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바쁘기도 했겠지만 살림을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정리정돈에 철저한 편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한번 해주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김 씨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아침 일찍 해장국집에 출근해야 했고 아이들도 봐줘야 했고 이제는 두 집 살림까지 하려니 몸이 남아날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다, 어머니 덕분이다 라고 말하던 아들과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 것이 점점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김 씨가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눈치였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김 씨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김 씨도 그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린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조금 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같은 동이라 바깥에서 보면 김 씨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훤히 보일 지경이니 사실상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배고파. 뭐 해줄 거야? 집에는 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퇴근이 없는 삶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김 씨의 뒷바라지를 받는 자식들이 다 큰 걸 넘어 이제 중년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네가 좀 차려놓을 수는 없어? 엄마도 좀 쉬자. 나이도 이제 69이야. 저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래서 자식이 어리나 늙으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한 자식이나 독립하지 않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죠. 무슨 일이든 먼저 찾는 건 늘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응석바지로 키운 게 자신이라는 걸 잘 알기에 누굴 탓하겠나 싶다가도 모두 다 내보내고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주말이라도 편히 쉬면 말을 안 하겠지만 그 주말조차 자식들의 쉬는 날이 되어버리니 김 씨에겐 더 고단한 날이었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띵동. 주말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 어쩐 일이야? 현관문을 열자 아들네 가족이 다 같이 서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놀러 왔나 싶었는데 그들의 용건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희 오늘 여행 갔다가 내일 오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좀 봐주세요. 몇 주 전에 새끼 강아지를 데려왔다고 하더니 놀러 간다고 대뜸 김 씨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뒤에 서 있던 손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김 씨네 거실에 풀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강아지를 봐? 김 씨는 동물은 질색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를 알면서도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현주도 있잖아요. 그냥 하루에 2번 밥만 주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냐? 똥오줌은? 어떻게 하고? 새끼라서 그렇게 많이 안 싸요. 엄마가 못하시면 현주한테 시키면 되죠. 그러자 방에 있던 딸이 문을 열고 나오며 버럭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도 오늘 친구랑 놀러 가. 내일 들어올 거야. 너는 맨날 그렇게 헛짓거리만 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뭐? 나는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게 아니라 오빠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면 고생길이 훤한데 뭐하러 해? 아, 됐다. 얼른 놓고 가봐. 남매가 말을 섞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건 여전했습니다. 어릴 적이야 그럴 수 있다. 저도 나이를 먹어도 하나같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남매가 다 이러는 건지 우리 집 남매만 이런 건지 김 씨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 왔습니다. 싸우기 전에 아들네를 보내버리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들네가 떠나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강아지를 보며 착잡해하던 찰나 딸이 짐을 챙기며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갔다 올게. 내일 와. 어디로? 놀러 가길래 내일 오니? 강릉. 그러자 딸은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엄마도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지? 바로 며칠 전 김 씨가 TV를 보며 강릉 바다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한 걸 딸은 뻔히 듣고도 주말에 엄마와 함께 가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만 가득했죠.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구나. 김 씨는 새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아지를 맡기고 가면서 어딜 가는지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자식들. 엄마한테 같이 갈래? 한마디 묻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건넸다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 가까이 살면서도 정작 말 한마디 없는 자식들에게 김 씨는 허탈한 마음을 감추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진 집, 그리고 강아지와 단둘이 남겨진 김 씨. 5분도 안 되어 똥을 싼 강아지를 보며
이제는 질색할 기운조차 없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모처럼 아무도 없어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지만 그 시간조차 씁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귀찮은 일, 곤란한 일은 모두 김 씨의 차지였지만 그런 김 씨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자식 하나 없는 현실이 참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깨닫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를 겪게 됩니다. 요즘 김 씨는 몸도 좋지 않았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무얼 먹어도 맛이 없고 일을 해도 하기 싫고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현주야, 엄마 몸살이 났나? 어째 기운이 없다. 그래? 근데 엄마, 이거 세탁소에 맡겼다가 찾아온 거야? 김 씨의 말은 흘려듣는 듯 딸은 흰 셔츠를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지난주 딸이 세탁소에 맡겨달라고 부탁했던 셔츠였죠. 아, 아직 안 맡겼어. 뭐? 나 내일 면접 본다고 했잖아. 아, 깜빡했어. 이거 어떻게 그럼? 보기엔 괜찮은데 그냥 입으면 안 돼? 아, 뭐가 괜찮아. 쭈글쭈글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맡기면 아, 내일이라니까? 면접인데, 아, 진짜 짜증나게. 화를 버럭 내며 말하는 딸. 그 모습에 김 씨도 결국 꾹 눌러두었던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직접 하던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면접에 쓸 거였으면 네가 잘 챙겼어야지. 엄마가 맡겨준다며. 안 된다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갔지. 김 씨는 딸의 마지막 말에 마치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었다기보다는 아주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내가 다 해주니까 아들도 딸도 당연히 해달라고만 했던 거구나. 김 씨가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아들도 딸도 스스로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가까이 살기 전에는 다들 혼자서도 잘 살던 자식들이었으니까요. 딸은 구겨진 셔츠를 들고 투덜대며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김 씨는 둘째 손자를 데리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고 곧 도착한 큰 손자에게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도 축축 처지니 집이 아무리 어질러져 있어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애들 밥도 차리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어린 손주들을 굶길 수도 없으니 겨우 밥만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털썩 누웠습니다. 큰 손자에게 동생을 좀 봐달라고 말한 뒤 김 씨는 한참을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먼저 퇴근한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보고는 말없이 서 있던 아들이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엄마, 집안에 계시면서 뭐라도 좀 해주시지. 두 아이가 어지럽힌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김 씨가 아이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치웠겠지만 그날만큼은 도저히 그럴 기운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집 가정부니? 애들만 둘 수 없어서 와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저희는 늦게 들어오니까요. 너희만 일하니? 엄마도 새벽부터 일해. 알았어요. 아들의 대답은 짧고 무성의했습니다. 김 씨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그럼 엄만 갈게. 라고 말하며 무겁게 몸을 일으켜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삐쳐있던 딸은 어느새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나 오늘 저녁 안 먹어. 얼굴 부어서 계란 3개만 삶아줘. 그새 기분이 풀렸는지 어쩐지 몰라도 김 씨는 그런 딸의 투정마저도 이제는 꼴보기 싫었습니다. 너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엄마 몸 안 좋다. 아, 그러게 내가 오빠 집 가지 말라 그랬잖아. 뭐하러 가서 아기들 뒤치다꺼리를 해? 냄비에 계란만 넣으면 되는데 좀 해줘. 오빠랑 나랑 차별해? 이런 것도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김 씨의 가슴 속에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모든 순간이 후회로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계란 타령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은 면접이 잘 안 되었는지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부렸고 아들 며느리는 아이가 있는데 강아지 똥 안 치워놨다고 투덜거리며 불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펑 하고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딸은 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고 집에는 손주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의 이웃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언니, 그거 우울증이야. 아픈 데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래.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치고 갱년기 올 때는 지났고. 맨날 일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니까 그렇지. 인생을 뭐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 언니 보니까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거 하나도 안 좋아 보여. 언니도 그 나이에 돈도 벌고 그러면 돈 쓰면서 재미나게 좀 살아. 돈 벌어서 다 얻어다 쓰려고 그래? 죽을 때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 말이 김 씨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울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강릉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말 나온 김에 기분 전환할 겸 같이 갔다 오자. 강릉. 그래, 우울할수록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좀 나다녀. 해외여행 갈 시간도 안 드는 걸 뭐.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곳 하나를 자식들이 데려가 주지 않는다고 못 가고만 있던 자신이 문득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래서 그날 저녁 외출했던 딸이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들을 데리러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김 씨는 저녁을 먹고 가겠다 길래 거실에 큰 상을 펴고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김에 김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여행 간다. 갑자기 웬 여행? 어디로? 누구랑? 너도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동 802호 사는 아줌마. 알지? 그럼 나 혼자 집에 있으라고? 밥은? 내가 차려 먹던지 시켜 먹던지 하면 되지. 아, 귀찮은데. 아, 엄마. 다음 주말엔 애엄마랑 저랑도 어디 가는데 애들 봐주셔야 한대. 강아지랑 또? 오빠는 애들도 내팽개치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강아지도 키울 시간이 없으면 데리고 오질 말던가. 우리 집에서 개 냄새나.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서 살아. 또다시 시작된 지겨운 반복. 결국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을 한 주 미루면 안 돼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밥상 위로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무슨 여행 간다고 너희한테 돈 보태달랬니? 아니면 같이 가자고 했니? 내가 내 맘대로 여행도 못 가니? 그게 아니라 스케줄 좀 조율하면 좋잖아요. 오빠는 그렇게 엄마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 현주, 너도 똑같아. 너희, 요즘 엄마 몸 안 좋은 건 알고 있니? 모두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자식들 사이에서 김 씨의 말은 허공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알턱이 있나 관심이 없는데 그저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엄마 신경이나 쓰니? 관심 가져달라고도 안 할 테니까 엄마도 엄마 생활 좀 하게 내버려 둬라. 진성이, 너도 엄마 없었으면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거나 어디 맡기고 갔겠지? 현주, 너도 혼자 살 땐 밥도 잘 챙겨 먹고 알아서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너희 엄마가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너희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저 너희 편하자고 엄마한테 다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 근데 엄마가 고작 여행 한번 간다니까 이렇게 난리야? 진성이, 너희는 주말에도 밥 먹으러 오지 마.
현주도 이제 밥 알아서 차려 먹어.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해. 다 큰 자식 키우느라 이 나이에 뼈 빠지게 생겼다. 그렇다고 너희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쏟아내듯 내뱉는 김씨의 말에 아들, 며느리, 딸까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들의 입은 굳게 다물렸고 고개는 숙여졌습니다. 김씨는 먹은 건 먹은 대로 다 먹지도 않은 밥을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 따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김씨가 자식들을 오냐오냐 키운 탓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었던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부럽다고 누가 그랬는지 김 씨는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붙잡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식은 가끔 봐야 좋은 거야. 이렇게 매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서로 서운한 일만 생기고 마음도 함부로 대하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나중에 늙었다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 삶.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면 사람인지라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바라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러다 보면 서운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무한히 아무 대가 없이 줄 수 없다면 처음부터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김 씨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딸은 슬그머니 김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네는 안 사더니 당분간 아이를 봐주기로 한 모양이었고 딸도 김 씨에게 밥 줘라, 뭐 해줘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는 애들 봐주실 거죠? 저희 친정아빠 혼자 계셔서 엄마도 이제 거기 가보셔야 된대요. 엄마, 화 풀렸어? 나 없어진 옷 있는데 좀 찾아주면 안 돼? 김 씨는 그 순간 마음속에 찍어두었던 마침표를 꾹 눌러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 모두를 모아두고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 집 내놨어. 순간 모두가 일제히 놀란 눈으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이사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독립할 집 구해.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수입도 없는데. 왜 안 돼? 그전에는 혼자서도 잘 살았잖아. 그리고 여태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살았으니까 모아둔 돈도 있을 거 아니야. 김 씨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진성이 너희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갈게. 왜 그러세요? 지난번에 화나셨던 것 때문이에요? 아직도 안 풀리신 거예요? 아니, 너희가 필요할 때 부르고 편히 쓰라고 엄마가 있는 게 아니잖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지 않게. 떨어져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즐기면서 살기로 했어. 식당도 사람 구해서 이젠 손 뗄 거고 너희한테 신경 좀 안 쓰고 살려고 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을 쫓아내? 너무한 거 아니야? 받기만 하는 자식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모든 걸 해주는 부모가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 남매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점점 어긋나고 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집 팔리면 너희 둘도 되도록이면 좀 떨어진 데서 살아. 엄마, 그럼 우리 애들은? 남들 어떻게 사는지 봐요. 다들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고 잘 산다고요. 진짜 서운하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씨는 그래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멀리 살면서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서 살자.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집 팔리는 대로 빨리 이사할 거니까 너희도 서둘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 세워봐.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까이 사는 부모 자식이 모두 이런 것은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김 씨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음을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서로 독립된 가정으로 살면서 가끔 보면 반갑고 그리운 그 옛날의 사이를 되찾을 수 있기를. 김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들 곁에서 살며 온갖 뒷바라지를 해줬건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당연한 듯한 요구뿐이었죠. 김씨 할머니의 결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식의 헬퍼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김씨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